은행권 통합형 NCS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볼 내용은 최신 기출 문제 중에 의사소통 능력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1번입니다. 1번은 새마을금고에서 나왔던 기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맞춤법 문제거든요. 이 맞춤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굉장히 지엽적인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지엽적인 형태의 맞춤법 문제를 출제하곤 했었는데 최근 트렌드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맞춤법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떤 경향성을 좀 띠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만한 거. 너무 지엽적이거나 이런 건 좀 배제합니다. 이제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틀린 겁니다. 재정 추계. 이 추계의 그 추계라는 것이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정해서 계산한 것을 추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 상태를 점검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제도로 1998년에 도입되어 그간. 이 그간이라는 것은 이제 맞춤법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간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간 맞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18년까지 4차례 수행되었다. 재정 추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제된다라는 것은 앞서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미리 깔아놓는 것. 이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를 산출은 괜찮죠. 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가정 변수로는 인구 가정, 임금, 금리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와 기금 운용 수익률.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와요. 나올 만한 것들.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익률. 이게 수익률이냐 아니면 수익률이냐 요 두 가지로 사실은 보통 다투게 되거든요. 내용 자체를. 근데 요 파트는 되게 쉬운 거예요. 왜 쉬운 거냐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율로 끝나려면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받침이 없다. 즉 모음으로 끝나거나 모음으로 끝나거나 또는 니은으로 끝나면 됩니다. 니은으로 끝나는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류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수익률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율이라고 얘기한 거죠. 됐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 또 이런 것과 비슷한 것들이 뭐 량이냐, 구름 량이냐, 구름 양이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퉈볼 만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노출이 많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 답은 그래서 수익률 5번이 아니라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넘어가세요. 자, 다음은 조금 넘어가서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모듈형에 해당합니다. 모듈형은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암기의 형태입니다. 암기의 형태는 암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보통은 암기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수험생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게으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기 또는 살펴봤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 문서 이행 능력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큰 틀에서 보면 독해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서 이행 능력에 나오는 모듈형은 독해 파트, 실제 우리가 출제되는 부분들은 독해 파트가 많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 문서, 뭐 기한서라든지 공문서라든지 뭐 제안서라든지 기획서 이런 등등등의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통 물어봅니다. 자, 1번입니다. 문서를 이해할 때는 단순히 읽을 수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할 수 있어야 돼.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로 문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약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판단해서 당연히 정리 요약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서라는 것은 요약이 돼 있어요. 이게 지문과 독해 지문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건 독해 지문도 많이 보지만 실제 문서 능력에서는 요약된 것이 나온다. 실제 문제에서도 이 문서 이해 능력 자체에서 대해서 문제를 지문을 주고 또는 어떤 문서를 주고 하라고 할 때는 굉장히 요약된 내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그게 기한서든 공문서든 등등등 어떤 문서든지 간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었다면 무엇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구분해야겠죠. 당연히. 3번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은 후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도표나 기호 등으로 문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왜 그럴까요? 문서를 이해해야 그 문서에 대해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PT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출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표나 기호 등으로 문서화 시킬 필요가 있다.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문서를 볼 때는 문서에 나타내는 정보 출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어떤 그 신뢰도, 신빙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떠도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출처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파악해야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이 정보를 실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서에 타인의 의견이 제시된 경우 그 의견을 이해하되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단순히 그냥 누가 떠드는 내용이라면 옳고 그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기면 되지만 이것이 그 문서 이해잖아요. 문서. 그죠? 이해이기 때문에 이 문서를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옳고 그름을 반드시 따져야 되죠. 따져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5번. 자, 5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A의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 모듈형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모듈형은 일반적으로 어떤 이론화된 형태의 내용도 물어보긴 하지만 어떤 상황 제시형을 제시함으로써 그 상황 안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황. K들이 회의 자료 인쇄했어요? 네? 말씀 안 하셔서 몰랐어요. 사실 말해야죠.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했는데 알아서 못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야. 그런 건 알아서 해야지. 이러면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맞죠? 자, 이거는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 이것이 의사소통을 저해한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호 어떤 교류입니다. 교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알겠거니 하는 것은 어떤 방관의 태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또는 그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명확한 어떤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정확한 의사소통이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7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이 문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는 이 지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이라는 것은 제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목은 핵심 내용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 이것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내용들을 체크하시면서 가는 게 맞아요. 이 핵심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파악하기 좋은 방법은 이 문단별로 이 문단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걸 파악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저도 시험을 매년 가능하면 특별히 수업이 그날 없다면 강의를 안 해도 되거나 또는 뭐 준비를 해야 된다. 책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가능하면 시험을 좀 자주 보러 다니거든요. 그럼 저는 사실 딴 거 안 해요. 시험 전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뭐 다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집어넣으라고 할 때 저는 그 전까지는 뭘 하냐면은 문단에 대해서 문단별로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거를 그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합니다. 왜냐면 이 독해가 사실 가장 어렵긴 하거든요. 제가 봤어도. 왜냐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험 볼 때까지는 계속 집중력을 가지고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문단을 요약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 얘기구나.
이게 다음 문단하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합니다. 물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만들고 요약하는 것을 뭐 들어가기 직전까지, 시험 보기 직전까지 연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요. 꼭 하란 말은 아니지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핵심 내용을 찾을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제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목은 기본적으로 이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포괄적. 아울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추상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도 적용이 되고 저기에다가도 적용이 돼야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이어야 됩니다. 됐죠? 어떤 특정한 어떤 하나의 내용 가지고 그걸 제목이나 주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문제에서는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독해 파트에서 그나마 좀 쉬운 내용에 해당해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내용 일치입니다. 왜냐하면 내용 일치는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내용을 봐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이면서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글을 읽는 중간에 이 어떤 제목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글은 처음하고 끝에 이 핵심 내용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읽어야 되지만 맨 끝과 맨 앞과 맨 뒤 이 부분만 읽어도 대략적으로 짐작은 가능합니다. 독해라는 것이 원래 좀 그렇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가볼게요. 데이터댐을 가득 채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70종이 공개된 지 넉 달이 지났다. 지난 6월에 약 4.8억 건 1페타바이트가 넘는 대규모 데이터 개방이 시작되었다. 공개된 지 3달 만에 3.5만여 회 다운로드가 됐다. 이는 2020년 한 해 총 다운로드 건수를 훌쩍 넘어서는 성과다. 현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누적 다운로드는 10만여 회를 넘어서면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제 제시는 기본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요. 핵심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활용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연율이 최근 뭐 상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처음에 화제 제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연율과 관련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데이터 개방이 시작된 거예요. 맞죠? 데이터 개방이 시작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그러한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럼 AI의 학습용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우선 그동안 데이터가 없어서 개발이 어려웠거나 상대적으로 상업성이 낮아 주목을 받지 못한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가 나온 겁니다. 됐죠?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전국의 방언 데이터는, 방언이라는 것은 사투리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 어르신의 돌봄 서비스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왜냐면 표준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투리를 쓰더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인데 간혹 좀 어르신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 데이터가 없으면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입력이 안 되겠죠. 이런 말이 표준말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언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와 자연환경이 담긴 이미지 데이터는 자율주행과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자, 보시게 되면 눈치를 딱 채셨죠. 뭐냐면은 그 데이터, 방언 데이터,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그 다음에 얼굴 표정과 감정이 담긴 데이터, 그 다음에 K-패션 이미지 데이터. 됐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 특화형 데이터들 중점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 댐 사업의 주요 역할이기도 한다. 데이터를 모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죠? 모아놓은 것이 댐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하나씩 간단한 예를 들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대규모 데이터 구축에는 어려움이 많다. 사실 여기 앞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는 그러나. 왜냐하면 내용이 갑자기 분명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용 자체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핵심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바꿨다라는 것은 바꿀만 하니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데이터 구축엔 어려움이 많다. 이게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 처리된 이미지 데이터는 얼굴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아 정교한 서비스 개발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데이터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은 계속 고민할 이슈다. 다음, 자, 생명윤리법 규율을 받는 의료 데이터는 일반의 공개가 어려워. 역시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안심존을 별도로 구축해왔다. 의료 데이터는 인터넷과 연결된 폐쇄적인 환경에서 최고 사양의 GPU와 그 다음에 하드웨어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학 수정 데이터는 우리 AI 기술의 해외 진출까지 고려해서 구축해야 한다. 국제표준에 준하는 데이터 품질은 우리 AI 기술의 수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에게 공개가 어려운 것도 있다. 잘 보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학습용 데이터 이런 것들이 고려해서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뭐예요? 1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한국이 선도하고 있다. 자, 일단은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한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AI라는 것이 선도한다는 걸 인지는 하지만 없는 내용이 그러니까 없었던 단어 선택이 굳이 들어가면서 제목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맞는 말이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활용이 여러 군데 되고 있죠. 제목이 제가 봤을 때는 이쁘지는 않아요. 이쁜 제목은 아닌데 어찌됐건 간에 해당 내용들이 다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일반적이 아니라 특수한 내용이죠. 어떤 한 파트였습니다. 의료 데이터 개방 요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으로는 어렵고요. 4번에 AI의 학습과 발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내용이 자 있었나요? 자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이런 말은 있었지만 침해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한국의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 해외에서는 활용 어렵다는 평가받아. 이게 아니라 잘 해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8번인데 이 8번이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어려운 그 지문들이 이런 겁니다.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 얘는 이거야. 얘는 이건 있는데 얘는 없어. 얘는 이거는 없는데 이건 있어. 얘는 둘 다 있어. 얘는 둘 다 없어. 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새롭게 뭐 하나가 있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헷갈리거든요. 내용 자체가. 됐죠? 네,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글이 됩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말은 내용과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내용 일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용 일치는 글을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일치는 기본적으로 글을 쭉 읽어요. 글을 쭉 읽는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선택지로 내려와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내용 일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선택지를 보고 올라가잖아요. 선택지를 봤다고 기억이 나나요?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글을 잘 요약해서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물론 기억해야 할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갖고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좋은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헷갈리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설사 읽는다 하더라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비교하는 형태는 정리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은 읽고 나서도 다시 또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한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를 놓치는 것이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슬람의 금융 방식은 돈만 빌려주는 금전적 이자만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실물 자산을 동반하는 거래의 대가로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슬람의 금융 방식은 무라바하, 이자라, 무다라바, 무샤라카, 이스티스나 등이 있다. 일단은 단어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에 더 헷갈려요.
자, 그리고 나서 무라바하와 이자라를 먼저 소개합니다. 무라바하는 이자라는 은행이 채무자가 원하는 실물 자산을 매입할 경우 그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구별된대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니까 소유권으로 무라바하와 이자라를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짝꿍이죠? 무라라도 써도 되나요? 무라라고 써도 됩니다. 왜냐면 무라라는 말이 없으니까. 자, 무라와 이자라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실물자산의 소유권이 은행에서 채무자로 이전이 되면 무라바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권이 은행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채무자가 이제 돈 빌린 사람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무라바이고 은행이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면 이자라이다. 자, 소유권 은행에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무다라바와 무샤라카는 주로 투자펀드나 신탁금융에서 활용되는 방식으로서 투자자와 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별된대요. 그래서 세 번째, 무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업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에게만 있으면 무다라바이다.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보세요. 활용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 사업자의 책임 여부거든요. 투자자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돈 빌려준 곳, 은행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은행. 또는 뭐 금융권이죠. 책임이 투자자, 은행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빌려준 사람한테 있다. 요것이 바로 뭐라고요? 무다라바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 협상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이익을 배분하긴 하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투자자한테 있다고요. 이익은 배분하지만. 그러니까 이익은 배분합니다. 그래서 이익 배분은 넣어야겠습니다. 이익은 배분. 왜냐하면 뒤에서는 또 이익 배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자, 무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샤입니다. 무샤. 반면에 투자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에 대한 책임과 이익을 나누어 가지면은 무샤라카이다. 공동으로 다 하는 거죠. 공동으로 책임, 이익. 공동이라는 것은 투자자와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책임 및 이익 배분. 이게 무시합니다. 자, 이자 하나 남았죠? 이자가 아니라 이스타였나요? 이스티스나 발음도 어렵네요. 하나 남았습니다. 이스티스나는 장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금융지원 방식으로서 투자자인 은행은 건설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자는 건설을 담당한다. 완공 시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계속되고 사업자는 그 자산을 사용해서 얻은 수입을 투자자에게 임차료를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쓰지는 않고 체크만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이스티스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투자자가 지원을 하고요. 건설은 사업자가 합니다. 사업자가 건설 담당. 근데 완공했을 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투자자, 은행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자는 뭐예요? 사업자는 수입으로 임차료를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은행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빌려 쓰는 개념인 거죠. 됐죠?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사업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무다라바가 아니라 무샤라카다. 무다와 무샤거든요. 근데 무다는 누가 책임이에요? 투자자가 책임이에요. 투자자. 그 다음에 무사는 누가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다라바가 아니라 무샤라카이다. 틀렸다. 무다라바가 맞다. 이게 아니라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왜냐하면 사업자만 책임지는 경우는 없어요. 맞죠? 사업자에게만 그랬으니까. 됐죠? 근데 만약에 사업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면 좀 애매하게 무샤라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도 책임을 지는 거니까. 사업자만 지는 문제지만.
됐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니은 은행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이익을 배분하면 뭐예요? 무시합니다. 무시하. 근데 여기서는 이스티스나 그랬습니다. 이스티스나는 뭐예요? 이스티스나는 이익의 배분 문제가 아니라 임차료 형태로 지급한다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은행이 채무자가 원하는 부동산을 직접 매입 후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에게 임대하면 무라바하가 아니라 이자라이다 그랬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에게 임대한대요. 자, 이전 없이라는 얘기는 이자라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은행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갖고 있다. 그죠? 이자라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라는 그쵸. 문제에서는 임대한다 안 한다는 말은 없는데 일단은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리를 안 하고 들이대면 몇 번을 다시 봐야 돼요. 몇 번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특징을 나열하는 형태다 그러면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리하세요.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제 문단 배열의 형태입니다. 문단 배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속어 지시어죠. 접속어 지시어가 가장 중요하고 문단 배열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소거형입니다. 소거형. 선택지를 소거해야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3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6가지입니다. 가나다, 가다라, 나가다, 나다가, 다가나, 다나가 이렇게 6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개 중에 이렇게 선택지 5개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소거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소거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6개 중에 5개이기 때문에 답에 해당하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됐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 다음에 나가 온다. 그러면은 가하고 나하고가 내용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대등한 상태에서 얘기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있죠? 뭐 그러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접속어 등이 없는 경우에 좀 어려워요. 접속어 등이 없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접속어라는 것은 단순히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없는 경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첫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어떤 글을 압축을 한 겁니다. 압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작과 끝이 좀 명확한 편이에요. 압축을 한 겁니다. 어떤 글에 대해서 또는 어떤 책의 이론에 대해서 압축을 한 내용이니까 시작과 끝이 보통 들어갑니다. 이런 게 없다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가 시작이고 뭐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가지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작과 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글 전체적으로,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 내용, 화제 제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가보겠습니다. 가예요. 코로나19 이전에 미등록 체류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많은 보건소가 예방접종 업무를 중단했다. 자, 일단은 엄밀히 말하면 이걸 첫 번째 문단으로 하면 너무 부적절하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좀 어색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됐었는데 안 됐다라고 흘러가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생략이 돼 있다고 봐야 되긴 하지만 이 앞에는 그러나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역접 또는 뭐 그런데 이런 전환, 이런 형태의 접속사가 생략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됐죠? 지난해 왜냐하면 너무 생뚱맞게 훅 들어가거든요. 됐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은 전국 258개 보건소 가운데 149개만 가능했다. 지역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던 수도권의 예방접종 업무 중단이 심각했는데 서울과 인천의 보건소는 단 한 곳도 예방접종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다. 포화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2019년 미등록 이주아동 3,652명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됐지만 2000년에는 1,020명, 2011년 6월 기준에는 257명만 백신을 맞을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지난해 11월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알려졌고 방역당국은 뒤늦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자, 근데 이 글이 마지막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뒤늦게 문제 해결에 나섰다? 보통 마지막에 올 만한 내용은 뭐가 와야 되냐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매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겠다, 하겠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글을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휴지가 없는 상태랑 똑같은 겁니다. 일단 일은 봤는데 끝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가 끝은 아닐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시게 되면은 한겨레가 입수한 질병청의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자 위탁의료기관 접종 지원 확대 공문을 보면 말이 길었네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제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부터 미등록 이주민이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서 외국인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 뭔가 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안 된 거죠? 코로나 시국에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니까 가하고 나가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위에서 앞에서는 안 됐다. 근데 이렇게 해서 됐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둘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에 중단됐던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어린이는 결핵, B형 간염, 독감 등 17개 필수 예방접종 백신을, 임신부는 독감 백신을, 65살 노인은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과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됐다. 해결이 됐어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 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가 다음에 나가 와야 됩니다. 근데 가도 앞부분이 조금 찝찝하다 그랬죠? 달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 등 의료계와 공중보건 문제들이 발생하는 와중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있다. 화제지시죠. 됐죠? 화제지시입니다. 2020년 9월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이주민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무개구는 신생아 기본 예방 접종인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등을 맞지 못했다.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가 예방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들이 코로나19 업무에 매진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됐죠? 화재 지시가 들어갔고요. 가을 보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어는 없었지만 이어지는 겁니다. 됐죠? 접속 없었지만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음에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내용 자체가 이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러나나 그런데는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그러나 그런데는 내용이 뒤집혀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그러나나 그런데는 이제 앞에 내용이 긍정이었고 부정이었다. 이게 아니라 부정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접속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다음에 가가 와야 되고 가 다음에 나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다가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기출 최신 기출 문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